그러니까 BOA 모닝뉴스입니다. 한국 정부의 한일 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에 대해 미 의회에서도 우려와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원 외교위원회가 공식 입장을 냈고 엥겔 위원장은 한국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며 지역 안보 협력을 저해하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첫 소식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일 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 시한이었던 지난 24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협정 종료 결정에 우려를 표하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미 한일이 북한의 도발적인 탄도미사일 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함께 협력해야 할 시기에 한국 정부의 결정은 지역 안보를 훼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국들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보장을 위해 계속 조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도 별도의 성명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며 보다 구체적이고 강도 높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동맹들이 지역 안보 위협 요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힘든 과정 끝에 체결한 협정을 종료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을 매우 걱정스럽게 바라본다는 겁니다. 또 이런 결정은 한일 간의 오랜 역사 문제가 양국의 다른 현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데 실패했음을 보여준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양국 간 고조된 갈등이 지역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국가안보 협력을 방해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엥겔 위원장은 이어 자신은 한국의 역동적인 민주주의를 존중하지만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미한일 3국이 협력해야 할 시점에 내려진 서울발 결정은 지역 안보를 약화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미한일 연대를 강조해왔던 의회의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It's critical that our three nations are able to work together. We have too many urgent national security concerns not to do so. So I'm very troubled by the growing tensions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and I urge both countries to find a way forward which restores their ability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and with us. 앞서 하원 외교위원회는 한일 갈등이 고조된 지난달 미한일 3국 간의 유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이 결의안은 미국의 외교, 경제, 안보 이익과 인도태평양 지역 발전 체계를 위해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B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이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에 대해 직접 언급 대신 한국 매체를 인용해 우회적인 지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북한에게는 미국, 일본 영향력 약화 속에 대한반도 전략 수립에 좋은 환경이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의 선전 매체 메아리는 한국의 한 인터넷 매체가 지난 23일 게재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는 의미 있는 한걸음이다라는 제목의 사설 전문을 소개했습니다. 이 사설은 한국 정부의 협정 종료 결정이 적어도 외교적 굴욕으로 이어지는 길을 단호히 거부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며 지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이 협정이 친일 역적과 결탁해 세상에 나온 매국 협정이라며 폐기를 주장해왔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에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눈엣 가시였다며 협정 종료로 북한의 운신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협정이 미한일 공조를 이어주는 끈이자 미한 동맹의 핵심 요소인데 협정 종료로 그 끈이 느슨해지면 북한 입장에선 바람직하고 한국은 안보적 측면에서 손실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북한한테는 대외 환경으로서는 굉장히 좋죠. 자기들로서는 한국이 하나의 그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는 자기들이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되는 것이고.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체제연구실장을 지낸 곽길섭 원코리아 센터 대표는 북한의 갓근 전략이 저절로 실현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전략 중에서 각근 전술이라는 거거든요. 한쪽을 지금 날라갔거든요. 일본 쪽에 자동적으로. 한쪽만 붙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미국하고의 끈은 자연적으로 너스레지면 이제 모자가 소용이 없는 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북한은 앞으로 바람을 불게 할 수도 있고 비가 오게 할 수도 있다면서 북한 입장에선 여러 조건들이 좋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경희 샌드 연구소 대표 역시 VOA에 미한일 동맹이 깨지면 미국과 일본의 대한반도 영향력이 약화되고 그만큼 한국의 독자성이 강화되는 만큼 한국 정부가 북한의 요구를 들어줄 가능성이 커진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대외 전략을 고려할 때 미한일 삼각 안보 협력 체제가 흔들리는 건 북한에게 매우 좋은 환경이란 겁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사일 전문가들은 지난주 북한이 내놓은 신형 방사포에 대해 새로울 게 없다는 분석을 내놓으면서도 핵탄두 장착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일단 신형 무기를 선보인 데 대해서는 실제 개발보다는 정치적인 메시지가 다분하다는 분석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독일의 미사일 전문가인 마커스 실러 박사는 2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25일 쏜 신형 방사포 미사일에 대해 새로울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2개에서 4개의 신형 무기 체계를 시험한 건 일반적인 미사일 개발 과정과 비교할 때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정치적 메시지에 더 무게를 두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I'm not so sure why North Korea actually is doing something like that because they already have missiles in that range category. So probably it's just to send a message that they have something new. 실러 박사는 또 미사일의 크기와 형태를 볼 때 이란의 자이젤이나 파테 110 미사일 계열과 성능이 유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런 무기는 외국에서도 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방정보국 출신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도 VOA에 북한이 주장하는 초대형 신형 방사포를 새로운 무기로 결론 내릴 증거는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최근 잇따른 신형 무기 체계 공개는 미한 연합훈련 반발이라는 정치적 명분으로 그동안 미뤄왔던 미사일 개발 시험을 단기간에 실시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I think that the exercises that the ROK and the U.S. conducted were really more of an excuse to conduct these tests than the actual reason behind it.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 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 프로그램 소장은 핵탄두 장착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최종 분석 단계가 남았지만 현재로서는 방사포 구경이 600mm로 추정된다며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을 고려하면 크기가 겨우 맞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했습니다. And at that size, it would be a tight fit. So maybe in the end it doesn't work, but it's real close. It's really big. 다만 탄두 소형화의 최종 단계로 핵 방사포 개발을 추진 중일 수 있다며 전력 현실화 경우 매우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변칙 기동과 유도 기능을 선보이며 최근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비교할 때 이번 방사포는 위협 정도가 떨어진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7일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회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 비상임이사국인 독일의 요청으로 소집돼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일본 교도통신 등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는 당초 이날 예정된 중동 관련 회의에서 기타 안건으로 다뤄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북한이 24일 발사한 미사일이 신형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4일 발사된 북한 미사일의 비행거리가 각각 350km와 400km이며 고도는 약 100km로 낮은 편이어서 일반적인 탄도미사일과 다른 신형 미사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평소보다 낮은 고도에서 변칙적인 궤도로 비상하는 발사체를 개발하는 것은 미사일 방위망을 돌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국제인권 무대에서 피해자인 탈북민들뿐만 아니라 북한에 억류됐던 외국인과 그 가족들도 북한 정권에 대한 비판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인권재단은 다음 달 13일 타이완에서 열리는 오슬로 자유포럼 타이완에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와 탈북민 출신 인권활동가인 박연미 씨가 북한의 인권 실태를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확정된 초청 인사 명단을 공개한 인권재단은 그러면서 13살에 탈북한 박연미 씨가 독재 정권의 끔찍한 인권 유린을 알리기 위해 전 세계를 여행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달 말 임진강에서 발견된 북한 주민 추정 시신에 대한 인계를 북한에 통지했지만 북한이 반응을 하지 않아 무연고 사체 처리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지난 14일 북한 주민으로 보이는 시신을 인계하겠다는 대북 통지문을 개성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측에 보냈지만 아직 회신이 없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은 시신 인계 통지 후 보통 이틀에서 나흘 안에 회신을 해왔던 경우도 있지만 이번처럼 공민증이나 유류품이 없을 경우 회신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습니다. 북한 인권단체들은 북한이 시신 인도 후 내부 상황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등 내부 단속을 위해 시신 송환 문제를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